사실 요즘 뭐 뉴스토마토, JTBC, 서울의 소리 뭐 이런 매체들에서 터져 나온 거 보면 또 2016년에 기시감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쵸? 탄핵 정세다. 탄핵 정세는 뭔지 묻지만 뭐 데드덕 정세 뭐 어쨌든 완전히 이제 정권이 어떤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는 뭐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2016년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네. 뭐 폭로되는 것들도 보통 사안들이 아니고 사실 도이치모터스는 법률가적 관점으로 보더라도 소위 말해 빼박이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검찰이 그래서 이도저도 못한 채 계속 들고만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속내는 뭐 특검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어려운 걸 해야 돼? 그러니까요. 특검이 알아서 하고 나는 빠질래. 그러니까 어떤 그 위법성이라든지 또 공천 개입 논란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2016년보다 못지않은 오히려 그 이상의 파괴력을 가진 일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그래서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랑 때랑 윤석열 정부 때랑만 비교를 하고 탄핵이 된다 안 된다라고 이제 막 가늠을 하면 그건 약간 좀 단조로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만 단순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권이 이렇게 바닥을 쳤다가 다시 올라온 사례들도 있단 말이에요. 많이 있죠. 맞죠. 예를 들어 MB. 대표적으로 MB는 집권하자마자 엄청 하이를 찍었다가 그쵸. 광우병으로 바로 이렇게 4대강 뭐 이런 걸로 바로 추락을 했었죠. 그때 지지율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지 않나요? 그래서 긍정 지지율이 뭐 한 60%였으면 10몇 %까지 이제 바닥을 쳤었는데, 쳤었는데 문제는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보면 이제 MB는 진짜 나쁜 사람이지만 그 시점에서는 물론 이제 다스가 있었습니다. 다스가 있었지만 그 뒤에 뭐 내곡동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후행하는 문제들은 뒤에 나타난 거예요. 이상득 뭐 의원이 뭐 구속되거나 뒤에 나타난 거예요. 초기에는 불통과 정책에 관한 문제였죠. 어떻게 보면 4대강 나는 왜 4대강 대운하를 하겠다는데 그리고 어쨌든 대운하를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4대강으로 이제 구부린 거죠. 그렇죠. 광우병은 뭐 어쨌든 뭐 밀고 나갔지만 어쨌든 정책에 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정책에 관한 문제. 근데 박근혜 정부나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인사나 구중궁궐의 문제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에 지지율이 이제 폭락했을 때는 다른 문제였지만 보수 평론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MB도 지지율이 낮아졌지만 다시 국정 지지상을 올려와서 긍정평가를 올리고 40%대로 이렇게 쭉 견주하게 유지하다가 정권 마지막 해에 이제 폭락한 거지만 지금 뭐 2년 반 이제 2년 5개월 정도 된 이 정부에서 뭐 어떻게 보면 레임덕에 벌써 반환점이 돌면 끝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뭘 잘하면 구부리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면 변할 수도 있다. 이게 뭘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보수 평론가들의 입장이라고. 원래는 원래 입장은 이런다고. 그러면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연금 개혁도 조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의료 개혁 같은 경우도 2,000명만 고집할 게 아니라 조금 연착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하지. 2,000명에 너무 고지고대로 하는 거는 MB도 대운하를 고집하진 않았는데 4대강으로 틀었는데 4대강으로 틀었는데 그럼 이거 뭐 500명, 1000명 수준으로 다운시킨다든가 이게 원래 보수가 해야 될 얘기예요. 보수의 애정을 가진 평론가들이 해야 될 얘기. 근데 늘 그렇지만 이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된 문제는 실드를 칠 수가 없는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박근혜 정부가 2012년에 이제 대선에서 이기고 나서 16년 총선에서도 또이또이 쳤어요. 말하자면 그 이후에 일어난 일란 말이에요. 이정은 대표 뭐 단식하고 뭐 단식이니 만에 뭐 말은 많았지만 어쨌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뭐 뻥뻥 터진 거잖아요. 지금도 이제 JTBC가 터트리고 뉴스토마토가 터트리고 뭐 텔레그램 나오고 이제 바뀐 건 텔레그램밖에 없어. 텔레그램이 그때는 그렇게까지는 활성화돼 있지 않다가 이제 여의도 전반에 이제 감염된 사태인 건데. 그러면 이랬을 때 도덕적인 문제가 걸리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하죠.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YS 때도 그렇고 DJ 때도 그렇고 측근비리나 아들비리 때문에 대국민 사과하고 머리 숙이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하잖아요. 구속됐죠. 물론 구속은 되지만
어쨌든 정권의 위기가 올 때 책임지는 모습, 뭐 국민과 소통하는 머리를 낮추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그래도 봤었던 것 같은데. 그쵸. 지금은 그런 걸 기대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건희 회장은 뭐 와이프랑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고 했는데 예? 요즘 하이닉스가 더 올라왔잖아요, 삼성전자보다. 예. 그 댓글이 그런 게 있더라고. 최태원 회장은 와이프도 바꿨다. 와이프도 바꿨다. 그런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버리라고 사실은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들 노무현 대통령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라고 했지만 이번엔 버리란 버려줘야 말입니다.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 지금 요지부동인 거죠. 말하자면 방송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느 대통령을 제일 리스펙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요라고 얘기했거든요. 아, 문재인 대통령 시절 아닙니까?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부패 지수가 가장 극도로 낮았다 대통령이다. 굉장히 엄격했다고 하죠. 그렇죠. 뭐 전두환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저기 노태우 뭐 하여튼 그건 군부 정권이랑 비교하는 것도 다른 분들한테 신뢰니까. 근데 뭐 어쨌든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YS 김현철 구속. 제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외친 구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한보비리 규명, 김현철 구속, 김영삼 퇴진, 뭐 이런 걸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김대중 대통령 아들 셋 다 구속됐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노건평 맞아. 형님 구속됐었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이상득 형님 했었고. 그래서 가족이 없어서 깨끗할 거라고 믿어왔던 생각했는데 박 대통령은 의외의 제3자의 인물이 나타나면서 제3자인데 경제 공동체 같은 가족 공동체 같은 유사가족이 있었던 유사가족 거죠. 모델로 해서 또 문제가 됐잖아요. 그 측근 비리라는 건 진짜 어쩔 수가 없나 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에서 되게 좀 그 점은 점수를 좀 받아야 평가할 된다. 수 있다. 사람들이 이제 그게 상식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또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정권이 새로 또 나타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또 이제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측근 비리 부패 문제는 사실은 단호하게 좀 끊어내지 않으면 사실은 남미에 있는 뭐 많은 흔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좌파라고 혹은 진보라고 알려진 정당들 같은 경우도 그런 혐의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된 사례들도 되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사실은 해결책은 솔루션 명백하죠, 그죠? 아내를 말이라는 말이 웃기긴 한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르고 사과할 일 있으면 아내 되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과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2년 반이나 아직 남아있는데 오히려 옛날 같으면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제 수사권이 미치지 않도록 제 배우자 문제와 관련된 특검을 도입하겠습니다. 제 말이요. 이렇게 정권을 오히려 역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니 재산 공개하면 김건희 여사가 훨씬 많잖아요. 무슨 얘기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 되셨으면 연금이 나올 거고 소주값은 나올 텐데 그렇게 노후 대비를 그런 식으로 하시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한국갤럽 보면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지금 저희가 오늘 방송을 찍고 있는 게 10월 4일이고 갤럽은 금요일마다 나오니까 10월 지난 5일 금요일 지난 금요일 거까지만 보면 24, 25 이 정도를 찍고 있어요. 2주 연속 24%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찍고 있는데 아직 20%의 벽은 안 뚫리긴 했습니다만 그거 이번 주에 뚫리네 마네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좀 계속 지금 뭐 터져 나오니까 언론에서 이제 나오고 이제 더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정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오잖아요. 뉴스 보기가 겁나요. 워낙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겁나지 않잖아. 우리가 뭐 잘못한 건 없는데 겁이 나? 짜증이 나지. 맞아. 너무 짜쳐. 짜치잖아. 수준이 수준도 너무 이해하고 이러니까 짜증 나니까 보기가 싫은 수는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좀 있으면 또 뭐 재보궐 선거라든가 뭐 이런 결과들까지 이제 따다다닥 되면서 이제 더 이제 빌드업이랄까 심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그쵸.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탄핵이 될 거냐? 저도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느낌적인 느낌으로 2016년과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떨칠 그쵸.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의 중대성과 어. 위법성의 정도는 어쩌면 2016년보다 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드는데 탄핵 결정을 하기에는 아직 뭐가 좀 덜 쌓였죠. 덜 쌓였죠. 근데 국민적인 분노와 여론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게 왜냐면은 아까 우리가 또 이야기하다가 좀 문득 생각나는 게 MB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MB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도덕성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서울시장 때 예. 보여줬던 불도저 같은 것들을 계속 기대하는 국면들이 있다 보니까 회복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불도저는 불도저인데 기대감이 없는 뭐 하고 이런- 싶은 게 없으니까. 예, 뭘 하려는지도 모르겠고 뭘 하려는 게 없는 사람이었죠. 그게 문제인데 네. 문제는 그러니까 지지 철회가 훨씬 더 빠르게 온다 이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런데 이제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도 보면 아니 그냥 뭐 불기소를 하고 정리를 하는 걸로 그분은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 이 박사 모델 이승만처럼 네가 가라 하와이 하와이를 보내고 기소는 하지 않고 그렇게 묻어두는 라는 방식으로 해서 정권을 끝내자 이런 정치적 협상도 가능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걸 수용할 퍼스널리티도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럴 거면 벌써 특검을 받았지.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다른 요인들을 좀 봐야 될 텐데 그렇다고 패배주의적으로 그냥 아니 뭐 안 될 거야 이렇게 문제를 속단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냐. 저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지금의 분위기 속에서 2016년이 계속 소환되고 떠오르기는 하는데 근데 그런 감정적인 부분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뭐가 좀 다르다. 그때 같지 않다. 끓는 점이 좀 더 예전보다 끌어오르긴 했는데 네, 그냥 맞아요. 윤석열 실화 아니라 총선에서 이미 심판했는데 총선에서 심판하고 나서도 국정 운영 기조가 전혀 바뀌지 변화가 않아. 그래서 한 번 더 사람들이 이제 열받았어. 그러다가 뭐 김대남 녹취록, 명태균 녹취록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심지어 이제 국악방송 뭐 무슨 뭐 이상한 거에 뭐 야, 단독으로 관람을 김건희가 했다. 그것도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것까지 이렇게 무슨 뭐 이조시대야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이제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더 열받기 시작한 건 맞아요. 임계점을 넘어서는 분노가 있기는 한 것 같아. 임계를 넘었나 근데? 근데 나는 근데 그게 좀 모르겠는 거야. 뭐 다르다는 느낌은 또 있어요. 끓는 점이 오기가 물론 2016년에도 처음부터 우리가 광화문에 갔을 때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잖아요. 임계라는 게 정말로 탄핵으로 가는 임계점이냐라는 의미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국민의 분노가 2016년을 자꾸 소환시킬 정도의 그쵸. 가을락말락하고는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플레이어들이 각각 할 일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예를 들어 탐사 보도와 공익 제보를 그냥 기다리면서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다는 거, 그 다음에 주말에 집회 가는 거만 가지고 일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이렇게 변화의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변화의 시나리오가 괜찮아야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네. 그런 변화의 시나리오와 이런 청사진들이 누군가에게 투영되고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그런 걸 위탁할 수 있는 상징적 인물이 있어야 되죠. 제일 중요한 인물이 이제 일단은 두 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 한동훈. 이 두 명이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 한동훈이 2016년의 플레이어들이랑 비교하면 뭐가 갖고 다르냐. 그렇죠. 그런 그러잖아요.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 싶어요. 이야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로는 설득이 안 되는 민주당 비주류나 좀 더 왼쪽의 진보나 중도층이나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거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이재명 강성 지지자층 분께서는 야 너희 뭐 정신 못 차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탄핵이라는 거는 한 75% 80%의 국민들이 합의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걸 해서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 싫은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의 변곡점을 넘으려면 일단은
11월에 있는 2개의 재판 선고 결과가 맞아요. 나머지는 지금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작년처럼 지금 단식할 건 아니잖아요.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굉장히 그때 승부수를 던져가지고 당을 되게 빠르게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쨌든 이 사법 리스크 있는 야당 지도자 뭐 이제 죄송합니다만 하위 버전으로 조국 대표까지 해서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 야당의 가장 큰 두 당의 대표자가 둘 다 사법 리스크가 있어. 이게 이제 그럼 대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생겨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어요. 야, 너 지금 이재명 대표를 뭐 갈아치우란 얘기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 그거는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할 문제고 그거 말고도 민주당 혹은 진보 정당들 혹은 진보적 시민사회가 해야 되는 고민은 또 별도로 하나가 저는 또 있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드러나는 형국이 금투세 문제에서 약간 투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시행파와 유예파가 민주당 안에서 이제 부딪히고 있단 말이죠. 유예파의 목소리가 좀 더 큰 것 같던데요.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뭐 이재명 대표 본인도 약간 유예적인 입장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되게 무능한데 그러면 진보파 혹은 민주당 혹은 민주진보파에게 다시 정권을 주면 어떤 세상을 보여줄 거니?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2016년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나라냐에 대해서 대답을 듣고 싶었고 대답을 해줄 누군가를 기대했었어요. 그쵸. 막연한 기대감일지언정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났고 지금 이 꼴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불과 5년 전 일이라면 그러니까. 근데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해보자라는 것보다는 약간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 나라 미래가 있냐. 출산율도 그렇고 뭐 이민 가고 성장률도 사실 정체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자본주의적 발달이 이미 된 사회이기도 투자도 하고. 야 한국은 답이 없으니까 국장은 안 된다. 미장으로 가라. 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화 이후에 역대 대통령 중에 취임 시기에 가장 긍정 평가율이 높았던 건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죠? 근데 문재인 정부 80%? 마지막에 42%였을 거야. 근데 취임 초에는 뭐 70-80% 찍었으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못한 거. 문재인 대통령이 못했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못한 거. 넘어진 부분이 있잖아. 넘어진 거를 어떻게 그러면 털고 상처를 아물고 다시 나갈까에 대한 비전. 이 비전의 문제에 있어서 그게 민주당이든 이재명 대표든 뭐 김동연 지사든 뭐 저희처럼 원외가 된 진보 정당이든 다 어떤 그림을 제시를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사실 한국 사회의 어떤 위기의 단순 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위기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건데 다 위기라고 해. 처방전이나 원칙은 다 있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다 있죠. 뭐 정책이 없겠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 정책들이 실제로 구현되는 과정에서의 디테일이나 뭐 이제 현실 착근성이나 유연성이나 아니면 그 일의 순서 그리고 그 일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종합 예술이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넘어진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는 정말 노무현 정부에서 못했던 걸 잘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실패했단 말이에요. 1. 부동산 2. 검찰개혁. 그렇죠. 부동산과 검찰개혁을 하고자 했으나 두 개 다 실패. 그 두 개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너무 잘하고 싶었는데 의지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잘 못했어요. 말하자면. 그러면 지금 와서 부동산 정책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세게 얘기를 안 해요. 잡겠습니다. 안 잡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안 해. 회피하기 시작했다니까요. 말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얘기해봐야 본인들의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니까 지지층이든 중도층이든 뭐 무당층이든 한테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우리 사회 전체가 필요한 토론들이 저는 이제 밀도 있게 못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대 정부 중에 특히 그 행정부의 수반으로서나 정치적인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그래도 상당히 높게 평가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우리 사회가 지금 문재인 정부 평가를 지금 되게
잘 해야 된다. 정리해보면 2016년과 지금의 차이점이 있다라면 네. 핵심은 2016년에 가졌었던 기대감 같은 것들이 네. 한번 실천해봤고 실패해봤던 경험들 속에서 이번에 열린 이 국면에서는 그게 평가가 되고 그쵸. 다른 청사진이 보여지지 않는 이상 그쵸. 이 임계를 넘어가는 폭발이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그런 든다. 게 그게 사실은 2012년 대선에 대한 복귀인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적장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비서실장이 호출이 됐지만 또 그 당시에는 또 참여정부의 어떤 실패에 대한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명박 정부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 정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기억들이 집단적으로 각인돼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 맥락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리더십의 뭐 사법 리스크나 도덕적 리스크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MB 나빠, 그러니까 우리 찍어줘는 총선 때는 어떻게 가능할지 몰라도, 지방선거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대선은 결국은 미래의 전망에 대한 투표인데 거기서 그러면 이제 지금은 심판 정서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도 정권 다시 교체될 거야, 이렇게 희망을 많이 하고, 또 보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 토론이 사실 이제 많이 열렸죠. 근데 잘 됐나? 예를 들어 그 토론문을 다 가지고 와서 다 있으니까 김준영 변호사 보고 자 국토부 장관을 해. 군대도 병장으로 필했고 논문 표절도 없고, 그치? 논문을 안 썼으니까. 아이도 없으니까 뭐 사교육 논란도 없고, 그쵸? 측근 비리 모르겠다.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잘 할 수 있냐? 아니면 잘은 못해도 열심히 해서 뭐 이걸 정리할 수 있냐? 예를 들어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도 뭐 예를 들면 파산회생 이런 거 제가 요즘 많이 하지만 결국은 이 정도로 셧다운을 적게 하거나 이제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코로나를 어쨌든 되게 슬기롭게 해결한 국가라고 이제 평가받지만 그 후과로 고통받은 건 사실 소상공인들이거든. 그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계속 파산하고 회생하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그쪽을 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 대기업은 크게 손해본 게 없어요. 자산은 범람했고 막 난리가 났단 말이야. 코로나로 인해서 양극화가 더 심화되거나 햇빛을 받은 곳과 그늘진 곳이 다른데 그럼 여기에 대한 반성적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례 없이 적은 돈을 썼어요. 그래서 칭찬받은 거야. 돈을 적게 쓰고도 이렇게 했다는 거를. 근데 사실은 해외는 거의 헬리콥터 머니처럼 뿌렸잖아. 그렇죠. 예. 미국의 어마어마한 물가 그런 상승률을 거를 보면. 생각하면 그럼 또 이제 인플레대로 문제가 됐겠지만 어쨌든 뭐가 옳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게 야 이번에 그러면 또 한 25만 원씩 줘볼까요? 이런 거 말고 좀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들죠, 말하자면. 같은 얘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비전과 청사진이라는 것들이 논의되지 않고 그 전 단계로서의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정말 여러 번 거론됐던 책 제목인데 저쪽이 싫어서 하는 민주주의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국가의 이게 나라냐, 국가의 미래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라는 방식으로 밀고 긍정적인 담론으로 간다기보다 저거 봐라, 저건 진짜 아니다, 못 봐주겠다. 그러니까 뭐 이러면 약간 이게 정쟁처럼 느껴지는 경우, 정쟁을 위한 정쟁이죠.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필요한 정쟁이 아니라 필요한 정쟁이 아니라 아니 진보가 얘기한 것 중에 현실 접근성이 떨어져서 후퇴해야 되는 정책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민변에서도 내부 논란 논쟁이 있지만 뭐 법관 임용 7년으로 지금 가려다가 5년으로 빠꾸 한 거잖아요. 네. 민주당이 이번에 통과시켰잖아요. 네. 말하자면 실현해보니까 생기는 장단이 있어서 결국 이제 그 정도로 절충이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법관 증언을 좀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쪽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걸 위한 밀도 있는 토론이 되게 부족한 부분이 이르니까 뭐 저쪽이 싫어서 하는 민주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장강명 작가의 그 한국이 싫어서 다 떠나고 드라마로 제작되고 있더라고요. 정치에서 철수하는 거죠. 공동체에서 철수하는 거죠. 그게 더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쪽이 나, 이쪽이 나 이런
상대평가로 선거는 이루어지는데 현실은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벤투 감독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를 퇴화하고 있는 거랑 약간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래서 홍명보를 강행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장난 아니냐고. 한국 축구 지금 뭐 이제 빼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뭐 예를 들어 지금 포항에 있다가 서울로 옮긴 김기동 감독이나 광주에 있는 이정효 감독이나 좋은 감독들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정치인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하필 좀 이렇게 리스크가 크고 뭐 이런 분들이 좀 위에 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축구 철학, 아니 정치 철학이 되게 중요하다. 정치 철학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거에서는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와 향후 계획들을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부동산이 왜 중요했겠습니까? 우리 사회 불평등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동산 문제를 의욕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했던 것인데 그게 사실은 뭐 거의 처절한 실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정권이 넘어갔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텐데 그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거는 좀 답답한 일이죠. 사실 그때 LH 사태 이런 것들이 확 이제 변화를 줬던 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분노의 게이지가 이제 올라갔던 거고 한쪽에서는 이제 영끌족이 돈을 벌고 집 안 산 사람들은 앉아서 갑자기 벼락거지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생겨났던 분노들이 있는데 그럼 그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나 한반도 평화 뭐 미중 갈등 속에서 열심히 뛰어다니셨어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 쪽으로 확 틀었죠. 이거는 뭐 정권이 바뀌면 좀 이제 변화의 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 미국의 공장죠. 삼성이든 SK든 다 그쵸? 미국에 막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트남도 아니고 이제 미국에 짓더라고요. 낙수 효과가 미국에서 지금 미시시피 강에 흘러 지금 낙수가 지금 낙동강이랑 한강에서 더 이상 안 흐르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낙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기업 낙수 이론이 완전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닐 수 있죠. 예를 들면 아니 현대가 울산을 먹여 살렸고 예를 들면 중공업이 거제도를 뭘로 살렸고 뭐 이것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삼성이 결국은 수원, 화성, 동탄, 뭐 용인, 기흥 이거 다 지금 먹여 살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잖아. 뭐야 대기업이 부족하다. 대기업이 부족해. 왜냐면 그럼 나머지 어디 언제적 삼성현대가 아직도 삼성 아니 그럼 전라도에 뭐가 있냐고. 그 물론 저 캐스퍼 부영건설 그러니까 하림이 있습니다. 하림이 있구나. 근데 어쨌든 그걸로는 안 되고 그러면 가장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건 제조업인데 제조업 공장을 새로 짓는데 그걸 미국으로 지으니까 그러면 한국 자본이 돈을 벌었는데 그 낙수 효과가 한국으로 오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삼성은 뭐 계속 뭐 짓는 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일자리 창출이 미국에서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 경제 구조 변화 속에서 기업은 자기 살 길을 생존을 그렇게 모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계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에서 사실 부채가 그것도 이제 부동산 때문에 생긴 부채가 제일 많지만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이 변화 속에서 R&D 예산을 깎고 애들 공대 가지 말고 의대 가라고 다 밀어 넣으면 근데 의료개혁은 하겠다는데 그 방향도 모르겠고 진짜 답답하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우리가 평가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에서 저 그 토론회 기사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금투세 시행파랑 유예파가 함께 의견을 내서 상법 개정안을 내가지고 뭐 주주 충실 의무라든 뭐 하여튼 그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김남근 의원, 뭐 오기영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일쳐서 이소영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실 그런 분들은 되게 눈여겨보는 이른바 이제 진정성 있는 개혁파 의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특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이제 이슈지만 뭐 불공정과 임건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도 되게 문제지만 그 다음을 꿈꿀 수 있는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플랜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그걸 전파할 메신저 너무 경쟁이 이렇게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서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몰려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쟁 압력을 완화하는 그래야 살 수 있고 숨 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건데 그런 나라를 생각했었는데 그런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 부동산 이슈가 되게 중요한 거고 금투세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 있지 않았나요? 금투세 논의한다고 하던데. 아 그래 기사 결정이 유예로 날지 어떻게 날지 유예로 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 본질은 이러면 한국 국장에 투자하는 개미들의 매력이 그러니까 시장의 매력이 떨어지니까 더 이탈을 부추기고 이제 저기 갈 거다 라는 건데 그러면 한국 그 어떤 증권 시장의 밸류가 왜 이렇게 낮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사실은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건드려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그 좀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뭐 결국은 그럼 이게 또 상속세 논쟁이랑 이어져. 그렇죠. 상속을 하기 위해서 가치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속세를 폐지해라. 우파의 솔루션은 이제 그렇게 가겠지. 상속세를 폐지해라. 이렇게 갈 거고. 좌파의 솔루션은 뭡니까? 아니 근데 우리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거 좌파의 문제도 아니야. 그 사실은 우파가 분노해야 되는 거지. LG가 저 에너지 솔루션 분사시키면서 원래 LG 화학에 있던 주주들은 개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보고 LG 화학에 장투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 밸류업은 그런 거를 제재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건데 밥캣 이거 스왑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증권가에서 문제가 있었던 M&A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결국은 그 오너의 체제를 강화해주거나 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용인하는 현재의 상법 시스템을 개조해야지. 사실 그렇잖아요. 미국도 보면 우리가 우리는 경영대는 좀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지만 어쨌든 유명한 그 기라성 같은 인재들을 누구로 CEO의 탑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이렇게 훅 올라가고 훅 내려가잖아요. 뭐 AMD는 이렇게 훅 올라가고 나이키는 최근에 이렇게 박히고 맞아요. 뭐 이제 이런. 삼성은 이재용이야. 뭘 보여줬지? 응? 현대산업개발은 정몽규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이런 거 막 순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막 무너지고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뭐 그런 식이니. 약간 정답이 있는데 정답을 제대로 수선하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다.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것인데. 좋은 사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런 게 있지만, 근데 그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의 사이드의 성찰을 먼저 한 거고. 한동훈 대표가 문제죠. 거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뭐 어쨌든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지 않았습니까? 당대표 선거에서 뭔가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김무성, 유승민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박근혜 배를 갈랐어. 그리고 이제 반기문 총장을 이렇게 했는데 반기문 총장이 갑자기 나 안 할래. 꼬인 거잖아요. 사실 거기서 반기문 총장이 나타났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어떻게 됐을지는 사실 좀 알 수 없는 문제였죠. 왜냐하면 그분이 또 충청도라서 그때 충청도가 또 반기문으로 이렇게 또 포럼이나 네트워크가 이렇게 쫙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습니다. 그럼 어쨌든 경상도에서의 또 압도할 거고 충청도에서 이기면 이게 또 이제 알 수 없는 선거가 됐을 거라는 거죠. 말하자면 어쨌든 간에 이제 확실한 대선 후보자가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배를 가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그리고 지금 너무 선거도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문제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오늘도 촬영하는 지금 싹특검법 재표결이 있잖아요. 오늘 재표결 있는 날.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이거 부결시킬 거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론은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아직 이제 칼을 안 뽑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고민인 것 같아요. 원래는 그거 같아요. 한동훈이 답이고 대통령이 룸을 열어달라. 예를 들면 의료개혁에 대해서 룸을 좀 달라. 그러면 김건희 여사 건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묻고 가자. 예를 들어 이런 정치적 수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양보를 못하고
동훈이는 막내지 뭐 이런 느낌으로 막내는 알겠다. 뭐 중간 좀 되겠죠. 막내는 뭐 주진우, 이원모 이런 분들이었을 테니까 어쨌든 이런 감성으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바뀌는 거고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내가 이 정도 하면 좀 대통령이 조금 룸을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계속 안 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한두 번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몇 번째 지금 그래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 보여줄 때 칼을 뽑는 시점이 언제냐는 거지.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 계속 이대로 가면 칼을 다시 놓고. 그러니까 이제 김문현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뭐 뽑았는데 칼이 짧아. 휘둘렀는데 안다. 칼날이 없어 막. 은장도야. 은장도 막 은장도는 뭐 찔러도 뭐 되지도 않고 막 값은 나가는 은값도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양상원 주필이었나 조선일보 누가 그런 말 썼어요. 시중에 이런 말이 돈다. 이재명 후보랑 붙으면 만만치가 않고 이재명 후보가 아니면 다 민주당이 이긴다더라. 이게 지금 한동훈이 출발한 자리다. 그런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 사람들로 몇 명을 따로 나와. 탈당을 하지 않더라도. 그죠? 그리고 차라리 이런 거죠. 나 지금 비록 총선은 졌지만 대선에서 1대1로 붙으면 나 해볼만 할 것 같아. 윤석열도 나쁘다, 이재명도 나쁘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200만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한 10명에서 20명만 따라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개헌합시다. 그리고 임기 단축하고 3분의 2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칼을 뽑을 수 있다? 근데 그 정도로 애국자가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욕심도 있으니까 야 내가 대선 안 하고 이원 집중부 한다면 나 총리할게 뭐 이런 정도의 그림이 있었으니까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그 정도 그림까지는 이제 못 그리겠죠. 그리고 아직 정치 입문 경력도 짧고 그렇죠. 안에 아무래도. 자기 팀도 제대로 없으니까 그냥 계속 청와대랑 이렇게 부딪히는 걸로 가는 거, 용산이랑 부딪히는 걸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고민이 필요한 거죠. 보수는 혁신 보수라면 이거 잘못됐다. 우리가 사람 잘못 봤다. 혁신 보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행동 양식들이 있을 텐데 그걸 계속 할 기회들이 있는데 계속 칼을 안 뽑고 다시 돌아가고. 지금 못 뽑는 건 뭐 다들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 자기 편 들어줄 사람이 있어도 그 선거법 공소시효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6개월이 지나야 되고 10월 10일은 지나야 된다. 아직 10월 10일은 지나야 돼. 그러니까 그러겠지. 10월 10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재보궐선거 결과는 좀 보고 그다음 특히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아무래도 그러면 영향을 주겠죠. 그럼 보면 봐라 다시 한번 확인되는데 지금 더 스코어가 안 좋아졌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똑같은 얘기지만 11월에 이재명 대표 선고 1심 선고가 2개가 잡혀 있으니까 네. 그거 2개를 다를 지켜보고. 보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가 되게 약간 투톱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의 움직임은 그 전까지는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16년 정세와 지금의 차이의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미래청사진이 없다라는 점.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고요. 미래청사진이 없다라기보다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어떤 안이 없다는 거겠죠. 말하자면 정확히 얘기하면. 그 시도가 실패했는데 그 실패의 자락에서 네. 지금 다른 평가와 그 계획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탁하고 투영시킬 수 있는 지도자, 어떤 대표자, 우리의 대표라고 선뜻 마음이 갈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우파 내에서도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75%가 탄핵이잖아요. 75%라는 것은 우파 내에서도 분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적어도 11월쯤 되면은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사법 리스크가 만약에 해소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있어요. 3월. 그러니까 아니면 공소시효가 끝난 국힘에서 이제 어떤 다른 흐름이 형성이 돼서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뭔가 판을 짜자. 임기를 조금 단축을 시키고 헌법을 개정하고 그럴 수 있겠다. 현직 대통령 임기는 단축하는 국민적인 합의를 새로 만들자. 이대로 계속 저러고 있는 거는 나라가 한 발짝도 미래로 못 나가지 않냐 라고 가는 게 공동체와 국가를 좀 생각하는
거대 양당이면 해줘야 되는 급의 고민이고 이거를 좌파가 할 고민이 아니라는 게 이제 김민하 선생의 이제 요지인 거지. 이걸 왜 우리가 고민하냐. 적어도 그 세 가지 차이점 중에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책임감 있게 고민해야 될 문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그런 그림들에 대해서 진보정당 혹은 정의당이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잘 못 내놓은 거죠.